3월 27일에 발사된 한국의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당초 3월 초에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특정 지역 어민단체와 어업구역 보상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획이 수정되었는데요. 더욱이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회수될 추진체 파편이나 시험 항공기 동선이 민간 상선 항로와 일부 겹칠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방당국은 시험 일정을 도중에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시민들과의 협의가 끝난 지난 3월 말 태안안흥 시험장에서는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 남쪽이어도 해역까지 길게 설정된 항해금지구역 덕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정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신안 해상 일대를 추가로 막아두면서 또 다른 시험 발사가 예고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3월 말에 설정되었던 금지구역과 달리 이번에는 160km 정도의 길이를 가졌으며 폭도 30에서 40km 구역이 새롭게 설정된 것입니다. 이는 육지와의 거리가 최대 7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좁고 반복 비행이 가능한 해역이라는 특징을 띱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거리가 긴 순항미사일을 여러 번 회전시키며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군 전투기에서 공중발사하는 미사일의 시험 가능성입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무장 통합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무기 체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험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혹은 공대지 탄도미사일까지 거론되며 여러 가능성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단순히 하나의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 후보를 동시에 시험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시험 발사하고 있는 최신의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천룡 순항미사일 개발 사업이 주목됩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연구 개발에 들어간 차세대 순항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엔진 형태에 따라 사거리와 위력에서 크게 진보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2년 전에는 엔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표적 타격 시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새롭게 개발된 엔진을 장착한 버전을 시험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공개된 한국형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공대함 또는 공대지 버전으로 개량하여 시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공개 당시 지대함 용도로 사거리 300km 안팎으로 발표되었으나 공중에서 발사할 경우 속도와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브라모스 미사일과 달리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크기를 소형화해 KF-21 같은 중형 전투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공미사일 계열 중에서는 천마 업그레이드 사업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에 설정된 항해금지구역이 충분히 넓어 장거리 비행 테스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항로 자체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급선회하거나 복수의 웨이포인트를 찍으면서 성능을 입체적으로 검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예전에 공군이 도입한 타우러스 순항미사일을 시험할 때도 태안 신안 구간을 반복 왕복하며 장거리 비행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국내에서는 KT즘으로 유명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기술을 항공무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최근에 크게 부상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램페이지나 러시아의 킨잘같이 지상용 탄도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해 고속 침투 타격 무기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흐름이 중요하냐면 탄도미사일 특유의 초음속 돌파력과 기동성을 항공 플랫폼과 결합하면 기존 대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발사되면 높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표적을 강타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공중발사형으로 운용할 경우 적의 핵심 시설을 한 방에 타격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이 양산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맞춰 통합 테스트를 거쳐 실전 배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KT즘은 원래 북한의 장사정포진지나 전술 표적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전술지대지 미사일이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 천무다 현장 또는 항공 플랫폼까지 통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ADD가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의 수출형 모델을 공개하면서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개량하던 기술력이 국내 항공무장 개량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극초음속 무기체계인 하이코어 시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이코어 시제품은 10m 안팎의 길이에 상당한 추진체가 필요해 KF-21이나 FA-50처럼 소형 전투기로는 시험 발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4 팬텀 같은 퇴역이 임박한 구형 기체를 활용해 시험 발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발사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한편 3월 말 발사와 달리 4월 시험에서는 금지 구역이 일주일이나 설정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일반적으로는 2-3일 길어봐야 4일 정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7일이라는 긴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는 시험 발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씨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은 항공기 형상 시험부터 탄도 시험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말에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도 아직까지 대중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 발사 역시 언론의 홍보 없이 극비리에 추진될 텐데요. 사실 무기 시험은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고 성공이라 하더라도 세부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미사일 시험들이 단순히 한두 가지 무기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공군, 육군, 해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초음속, 극초음속 무기 체계부터 항공기 탑재형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현대전에서 스탠드오프 개념이 강조되면서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요격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가 계속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4월에 예정된 시험 발사는 미래 한국군의 작전 개념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잠시 언급된 것처럼 보라매 전투기 혹은 다른 시험용 전투기에 적용할 무장을 실제로 발사해보고 군단 및 사단급 지휘체계와 연동을 어떻게 할지, 타군인 해군과 육군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시험장에서 발사된 실험탄이 어느 정도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하는지, 비행 중 궤도 변경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는 군과 정부가 이를 토대로 어떤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향후 더 높은 강도의 전략무기 개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비행시험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센서 데이터, 항법 오차 보정, 중간 유도 방식, 탐색기 성능 같은 세부 요소들은 차세대 무기 개발이나 해외 수출형 모델 개량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최근 세계적인 무기 수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런 반복된 시험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미사일 시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될 무기체계 개발뿐 아니라 해군의 차기 구축함이나 잠수함 발사 무기 개발에도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 군 전체의 전력 균형을 맞추고 주변국들이 함부로 위협하기 어려운 억제력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번 발사는 단지 새로운 미사일 한두 기종을 시험한다를 넘어 한국군이 다가올 10년에서 20년간의 전력 구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3월 말 시행된 탄도미사일 시험과는 다른 종류 혹은 추가 개량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조만간 ADD나 방위사업청 혹은 공군 관계자의 간단한 브리핑 정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능 수치나 사거리, 탄두 중량 등은 국가 1급 보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순이며 무기의 구체적인 제어는 공개 순간부터 상대방의 대응 전력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차세대 무장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을 의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 혹은 극초음속 유도무기, 그리고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까지 본격적으로 현실화한다면 동아시아 군사균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산 미사일 브랜드 파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K2 전차 등이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거기에 최신형 유도무기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의 종합 방산 경쟁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정리해보면 이번 시험 발사는 3월 말 탄도미사일 시험과 맞물려 한국이 추진 중인 항공발사 무기체계,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공대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대거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 기간도 일주일로 길어 단발성 실험이 아닌 반복 및 다각도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어민 보상 문제와 보안 유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시급히 진행해야 할 만큼 군 당국이 무기 개발과 전력 증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군의 전략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 한반도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 강국들이 지금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1일 구축함 극비기술 영상입니다. 2023년 초 특정 대기업 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KDDX 신형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요격 추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 시험장에 배치된 모의 탄도 타깃을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며 요격 타이밍을 잡았는데 성과가 꽤 인상적이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는데요. 해당 연구소 기술진은 미국 측 이지스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성공적으로 추적 데이터를 확보해냈습니다. 이후 외부 언론 발표 없이 시험이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인도의 항군사 전문 매체 IDRW가 2025년 기준 세계 최강 구축함 전력 보유국 탑5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이목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국가별 순위는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그리고 4위 인도, 5위 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딱 보고 과연 인도가 한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실제 데이터나 함정 운용 현황을 보면 한국 해군 구축함 전력이 인도에 밀린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축함이라는 존재가 해군력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이용한 전략투사 능력을 상징하고 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착역할을 한다면 구축함은 이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고 대공, 대함, 대잠 임무를 고루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부터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수행 가능한 최정예의 함정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IDRW가 내놓은 세계 최강 구축함 전력 탑5 명단에서는 인도가 4위, 한국이 5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도는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알레이버크급으로 상징되는 미국 해군이나 양산으로 체급을 키워가는 중국 해군, 그리고 과거부터 해상자위대를 강화해온 일본이 상위권에 드는 것은 당연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IDRW에 따르면 인도와 한국을 단순히 척수로 나눠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인도 해군은 델리급 콜카타급, 비샤카파트남급 등을 합쳐 총 13척의 구축함을 운용 중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도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그리고 최신 정조대왕급까지 포함해 13척 안팎의 구축함 전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겉보기만 놓고 보면 양국 모두 구축함을 13척씩 보유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세종대왕급이나 정조대왕급은 그 자체로 스파이원디 및 차세대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함정이며 최대 128셀 이상 되는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어 화력면에서도 차원이 다릅니다. 반면 비샤카파트남급은 스텔스 설계와 현대화된 체계를 자랑하지만 아직 이지스급 통합 전투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KDDX까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이 함선은 만재 배수량이 8,000에서 9,000톤급으로 알려졌으며 신형 국산 레이더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까지 보강할 예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초반부에 언급한 KDD, X레이더 극비 시험 사례가 바로 이 함정에 적용될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척수라도 전투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인도의 차세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프로젝트 18, 일명 NGD를 통해 만재만 3,000톤급 초대형 구축함 건조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144셀에 달하는 수직 발사기가 탑재된 괴물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한 번에 제대로 된 무기체계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사례를 다수 갖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구축함의 숫자와 배수량, 또 최신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1970에서
1980년대에 건조된 라지푸트급이나 일부 노후 함정까지 포함해 인도 해군의 열세척 보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 해군으로 치면 이미 도태를 앞둔 구형 함정까지 일률적으로 평가 대상에 넣은 셈입니다. 인도의 신형 구축함으로 분류되는 콜카타급, 비샤카파트남급은 성능이 준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32셀 혹은 48셀 수직 발사기 규모로 이지스 시스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128셀을 활용하며 여기에 SM-2 계열 대공미사일과 함대지 함대잠 무장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급 역시 128셀 이상으로 확장해 SM-6급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장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닷컴이나 국내 해군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정조대왕급에서 추진 중인 신형 통합 전투체계가 기존 이지스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대잠 및 대공교전 알고리즘을 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구축함 전력이 단순히 인도와 열세척씩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 해군도 동시다발적으로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을 견제해야 하므로 구축함 수량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와 조선소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또 국산 무장 통합 난이도 등에 부딪혀 신규 함정 건조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 억제라는 기본 임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속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차세대 함정 건조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정조대왕급과 KDD-X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빠르게 구축함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지는 꽤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미국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을 70척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운용하며 21세기 강력한 해양 패권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052D와 0550의 대량 건조로 압도적 양적 우위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이지스 함정을 8척 운영 중이며 그 외 호위함 30여 척을 합쳐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의 군사보도 매체인 IDRW는 일본이 최대 42척을 보유한다고 제시했는데 구축함과 호위함을 대범하게 묶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사위 자리라도 꿰차려면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 전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해양 투사력을 증대해야 하지만 인도 항공모함인 비크란트와 비크라마디티아 두 척이 아직 본격적인 실전 능력을 완벽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기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구축함이 해상 전력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 해군이 운영 중인 구축함이 노후와 현대화 격차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보다는 차세대 이지스함 강화에 집중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 노선을 택했는데요. 한국이 계획 중인 정조대왕급 3척이 추가로 건조되면 기존 세종대왕급 3척과 함께 총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완성됩니다. 또 여기에 KDD-X 6척 도입까지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12척의 이지스 체계 기반 구축함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 구축함으로만 따지면 세계 4위의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는 프로젝트 18로 일컫는 이른바 NGD의 구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측 발표에 따르면 만재 배수량 13,000톤 이상의 초대형 함정으로 최대 144셀 수직 발사기와 브라모스2 미사일 탑재가 핵심 골자가 될 전망인데요. 만약 이 구상이 예정대로 실현되면 단순히 구축함을 넘어 순양함급 화력을 지닌 괴물배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은 10년쯤 뒤 인도 해군이 NGD로 새로운 전력을 완비하면 아시아 해군 판도도 뒤집힌다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구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세계군 전문가들은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먼저 조선소 설비를 대거 개선해야 하고 국산 무장 통합 기술도 보완해야 하며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무엇 하나 제대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는 여전히 외국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 무기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을 통해 축적된 이지스 운용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방위산업 수출 호조 덕분에 조선 능력과 무장 개발 역량을 점차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에서 KDDX 신형 레이더를 비공개 시험했던 사례만 봐도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강화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는 만재 8,000에서 9,000톤급이지만 레이더 성능과 전투체계는 정조대왕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통해 대공, 대잠, 대함 능력을 모두 수행하는 만능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인도가 어떻게든 한국만큼은 앞서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워도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인도 해군이 노후 함정 교체와 신규 대형 구축함 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와중에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해군력을 견제하면서도 예산과 기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한국과 인도의 구축함 경쟁 구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 해군 역학에 적잖은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인도 군사 매체 IDRW가 인도 해군은 4위, 한국 해군은 5위라는 평가를 내놓았어도 추후 한국의 KDDX가 SM-3급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동북아 바다를 누비게 된다면 세계 해군의 구축함 판도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